두 번째 모행 작품으로 합니다. 오늘은 이게 우리말 발음으로 생사피로, 이걸 번역한 게 인생은 고달파라는 모옌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이제 저는 어떤 유네스코에서 중국의 현대사 50년을 잘 그리고 있어가지고 읽으신다면 아니면 읽으셨다면 흥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쪽으로 오냐? 잠깐만요.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문학작품은 중국을 조금 이제 아큐정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화의 허삼관 매일기, 그다음에 인생, 그 다음에 라오스의 낙타샹즈,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근대 소설 모음집, 단편집, 정미비가 내리는 저녁이 었고, 이게 개구리 언제 했죠 우리가? 네, 개구리를 2달 정도 전에 개구리를 했습니다. 개구리가 모해인 작품이고요. 지금 두 번째 모해인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잠깐 나오더 신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노벨상 작품,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홍카오라는 가족을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읽고 싶었는데, 그 읽기 위해서 지금 장도 가는 이 홍카오라는 가족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그 가기 전에 좀 더 쉬운 작품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달파를 읽고 나서 결국은 저희가 홍카오라는 가족을 읽게 될 건데요. 이 세 작품 다 어떻게 보면은 모엔이 이제 모엔의 어떤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모엔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엔은 1955년생입니다. 지금 아직 살아계시고요. 모엔이 아주 가난한 산동성의 까오미현이라는 데서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초학교 입학한 뒤에 5학년까지만 다녔습니다. 그 사이에 1960년도에 중국에서는 대학진운동, 문화대혁명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에는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군에 들어갑니다. 자원입대, 1976년에 자원입대하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1980년도에 그의 창작의 불이 붙어가지고 아마 이 투명한 홍당무부터 조금 이제 유명한 작품들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홍가루한 가족이 영화화되고 붉은 수수파티라는, 그 다음에 계속 쓰다가 2000년도에서 지금 제가 말한 인생 고달파가 2006년,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개구리가 2011년, 그리고 노벨상은 2012년에 받습니다. 중국 평론가 10인이 뽑은 중국 최고의 작가로 모엔이 선정되기도 합니다. 모엔은 본명이 관모옌이고요. 성이 관씨고요. 모옌. 모옌이란 말은 이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한자의 뜻인데, 요 가운데 있는 이거를 이제 풀어 쓴 겁니다. 필명은 이제 모옌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서 무슨 뜻 설명을 하는데, 적게 말하고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이다. 입으로 말하는 사람은 정치가나 연설가이고 작가는 입이 아닌 글로 말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필명을 모옌, 아닌 막자에다가 말씀 원자, 이렇게 필명을 적었다고 합니다. 모엔은 주로 모엔 작품은 대부분, 제가 뭐 다 읽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다 산동성 까오미현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태어난 곳이고요. 거기서는 이제 작품의 무대는 까오미
현 동베이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하고도 되게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많이 문화권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되게 조금 우리하고 많이 유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모해는 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모해만뿐만 아니라 당시 다 가난했죠. 당시 중국은 다 가난했고요. 그래서 그 가난 속에서 일을 하면서 혹독한 추위 또는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데서 이제 모해는 고향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고향을 회피하고자 한 모해니 결국에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고향을 회피하고자 인민해방군에 입대했지만 결국은 고향으로 들어와서 자기 필발이 먹히기 시작합니다. 모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고향을 탈피하고 싶어서 너무 가난해서 뛰들어가지고 지긋지긋한 가난으로 탈출하고 싶어서 고향을 나갔지만 그 고향이 나의 문학적 자양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인이 말하기를 내가 인민해방군에 있을 때 글을 쓰면서 소설의 주인공에게 피아노를 치게 하고 도시인으로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공감대를 전혀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쓰니까 이제 글을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고향에 들어와서 자기 부모님을 만나고 고향에 있는 산천의 푸른 포기를 보면서 이제 그것들이 자기한테 와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엔이 말하기를 제가 제 고향 촌동네를 붙잡고 그 풍경으로 천으로 삼아서 하나의 깃대를 만들어 가지고 문학을 터져 나갔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제 고향의 낡아 빠진 자료에서 내 소설이 튀어나온 것이지요. 그 낡은 자료를 깊이 쓰다듬으면 장편 소설이 튀어나오고 가볍게 쓰다듬으면 중편 소설이 나오고 손가락으로 아주 가볍게 건들면 단편 소설이 튀어나왔지요. 저희 참담했던 유년 시절은 제 작품이 기둥이 되고 작중 인물이 되고 제 상상력이 보가 되었습니다. 예. 모인의 작품의 모든 것은 자기 지인들, 가족들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자기가 겪었던 뭐 그런 뭐 문화대혁명이나 그런 사건들하고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문습지기한테도 문습지기가 어렸을 때 컸던 이 제주도의 가난이 문습지기를 아마 유명한 소설가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에는 2012년 중국의 첫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hallucinatory realism, 그러니까 환상적인 리얼리즘이 포크테일과 히스토리아 컨템포러리 동시대성하고 만났다 하면서 이제 수상 이유로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 서양 시각으로 쓴 거고 모에는 말하기를 이제 노벨 문학상은 물론 모두 받기를 기대하는 훌륭한 상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중의 세 나라의 작가들의 작품에 어떤 공통의 원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10년 안에 이 세 나라의 문학이 세계적으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모에는 얘기했습니다. 뭐 인생은 고달파를 출간한 해는 2006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미국에 영역된 것은 2008년. 우리나라에서는 제목이 인생 고달파. 그러니까 원문은 한자음으로는 생사피로, 정스피라고, 영어명은 Life and Death are wearing me out. 이렇게 어,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습니다. 저번에도 표지를 얘기했지만 표지가 왼쪽이 중국계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 들으기에 앞서 이 작품은 장회체 또는 장회 소설. 장자가 무슨 첫 장, 1장, 2장 할 때 그 장자고 회도 뭐 몇 회 할 때입니다. 이 장회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 장회 소설이 뭐냐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결국은
중국의 전통적으로 어떤 소설, 삼국지연이나 수호전 같은 소설을 보면은 서술 방식, 제목을 서술 방식이 도입해서 그 제목만 보고도 어떤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옛날 장애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 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서술하는 방식이고, 이 목차를 보면은 이렇게 목차 이렇게 보시면 목차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죠. 아마 삼국지도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길게 이야기 방식으로 목차가 쭉 설명되어 있는 거, 그걸 장회차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저번에 봤던 개구리는 제목이 그냥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장회체가 잘 드러난 것이 요 인생은 고달퍼이고, 아까 노벨상 받은 것도 얘기했지만, 모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학적인 자양분이 많은 것들은 어렸을 때 읽었던 그런 삼국지연이나 그런 민간 소설, 또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런 사람 들었던 폭테일, 그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문학적인 자양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요 등장인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결국은 윤회한 동물과 이제 등장인물이 어떤 관계가 있냐 보면, 이 작품의 첫 시작은 1950년이죠. 중국의 이제 공산화 전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서문요라는 지주가 결국은 이때 이 처음의 시작인데, 서문요 지주가 자기의 아내, 그다음에 첩으로 백시, 그다음에 영춘, 오추양을 첩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인데, 해방이 되면서 계급혁명이 시작되고, 이 지주가 처형을 당하죠. 그래서 서문요가 자신은 자기 있는 소장농이나 그 사람들한테 잘해줬는데 죽어서 억울하다 해가지고 염라대왕한테 항의를 하고 해서 결국은 축생으로 윤회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인데요. 그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스토리가 결국은 윤회하면서 나오는 스토리인데, 거기에 윤회된 동물이 처음에 낙이 됐다가 소로 됐다가 돼지가 됩니다. 그때 나오는 인물들은 남검이라고 같이 자기가 머슴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들이었던 서문, 그다음에 서문금룡, 서문봉황, 그다음에 남검의 아들이 남해방, 그다음에 홍호조, 황합자. 그다음에 80년대 얘기는 개하고 원숭이 윤회했을 때 얘기고요. 이때 인물들은 그 이름이 개혁하고 개방 시대하고 맞아가지고 다 이름을 보면 남개방, 마개혁, 방봉황.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설을 읽을 때 이름을 주목하면 알 수 있듯이, 이 이름이 개혁이나 개방 이름이 결국은 1980년대, 90년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고, 이 시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천세라는 인물이 남천세라고 윤회한 어린 새인데, 이게 이름이 천세, 밀레니엄이라서 이름을 천세라고 지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거는 이제 우리 서문요라는 그 사람이 지주가 죽어서 각 동물들이 되면서 이제 한 윤회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문요는 공산화 이후에 염라대왕 쪽으로 가서 자기가 윤회를 억울하다 하면서 5번 동물이 되죠. 5번에 걸쳐서 동물이 됩니다. 왜 한 번만 하지 않고 5번이 했을까요? 이 한 번으로 해서 이게 억울함이 풀리면 되는데, 계속 그 억울함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자기는 죽고 나서 동물들이 하고 나서 다시 동물이 된 후에 죽고 나서 다시 항의하고, 자기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자기가 느끼기에 억울함이 떨쳐질 때까지 계속 윤회를 하게 됩니다. 이 서문요가 주요 나레이터입니다. 이 작품 윤회에 관한 내용은 넘어가고요. 아까 제가 지주였던 서문요라는 사람을 얘기했고, 서문요가 윤회한 거죠.
그 다음에 지주였을 때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남검이라는 사람을 또 메인 주인공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주로 집단 농장 시대, 문화대혁명 시대에 이게 많이 나오고요. 남검이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즉 서문료가 데리고 있던 첩을 아내로 맞아서 데리고 금용 그러니까 해방과 보봉이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남검은 당시에 집단농장 시대인데 집단농장으로 자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개인농으로 자기가 남아 있습니다. 남검이 개인농으로 남아 있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 아들인 남검의 아들인 그 해방과 금룡과 보봉이 왜 아버지 안 들어가냐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남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어 그런다. 다른 사람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단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단농장 시대에 유일하게 개인농으로 남아있던 아주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인물이 이 남검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뭐, 아마 책에서 보면은 이 집단농에서 개인농 하는 게 무슨 아주 강제상 그러니까 권장사항이지 이렇게 꼭 다 바뀌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모주석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하더라고요. 책에서. 그래서 자기 주관을 끝까지 버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남해방이라는 사람, 남검의 아들도 메인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권에 주로 많이 나오고요. 개혁개방시대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남해방. 남검의 그러니까 이 사람 남검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이제 남금룡인데 금룡과 달리 이제 아버지를 버리지 못하고 늦게까지 아버지랑 같이 있다 결국에는 집단 농장에 합류하는데 나중에 이제 1980년대 개혁개방 시대에 대해서 어린 20세 이상 어린 봉춘묘라는 어떻게 보면 남검의 아는 사람, 남검이 아는 사람의 어떤 그쪽에 좀 남검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시대에 있던 사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의 딸이 하고 운명적인 사람에 빠져서 결국에는 혼인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작품 주인공 중에서 이 사람이 막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단순한 윤회 얘기가 아니고 윤회를 통한 현대 중국의 현대사라고 했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중국의 현대사를 가만히 보면은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토지개혁이 1950년대부터 53년 정도까지 토지개혁이 이루어집니다. 토지개혁이 빠른 시간에 아마 전폭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재건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집단적인 어떤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 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래서 농업하고 상공업 국유화가 이루어지고 전국에 호조사하고 합작사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저도 정확히 못 찾아봤는데 몇 개 단위의 그런 몇 개 단위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 아까 말한 주인공 이름 중에 호조하고 합작이 나온 거는 아마 여기서 이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조사하고 합작사가 만들어지면서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57년에 대학진 운동이라고 해서 더 크게 그걸 더 뭉쳐가지고 인민공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뭐 모든 철을 모아서 우리가 그냥 중공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철을 모아서 각각의 여기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보면 이게 철강 그러니까 중국 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런 제철 같은 것들을 하는 시설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진 운동이 일어났다가 대학진 운동이 실패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많은 아사자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농업에 대한 어떤 농업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중공업 그런 쪽에 더 중시를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마오쩌둥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어떤 홍위병들이 홍위병들의 광기가 이제 문화대혁명 시기이고 그 마오쩌둥이 1976년에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이 속에서 보면은 나옵니다. 책에서 읽으면 마오쩌둥이 죽었을 때 금룡이 그 소식을 라디오에서 듣고 아주 슬피 우는 장면이 되게 낯익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언제 낯익냐면 우리 박정희 죽었을 때 서곡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다고 어떤 얘기 들었을 때 뭔가 전체적으로 국민들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뭔가 슬퍼하는 것 같은 거. 진짜로 저는 제가 그 무게를 잘 몰랐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보면 이제 집단적으로 슬퍼하는 것 같은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도 있었고. 저도 둔차는 그때 한 12살쯤 됐을 거예요. 저는 그때 9살 정도 됐는데 되게 슬퍼했는데 안 슬퍼하셨군요. 제가 1971년생이어서 막 대통령이 79년에 죽었죠. 그때 막 나라가 큰일 나는 줄 알고 굉장히 비장한 기분에 사로잡혔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때 초등학교 우리가 읽었던 모엘의 아니, 작품 저기 개구리하고 허사장님. 인생 고달파를 비교해 보고 봤는데요. 둔차 허사장님. 제가 안 들려. 나도 그때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었다고요. 아, 네. 둔차 계속 하세요. 갑자기 둔차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 다들 나이를 가늠을 못하니까. 네. 둔차님 계속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것 음이 안 같아요. 들려 잘. 예, 하세요 그냥. 예. 안 들려? 몰라. 계속 하세요. 네. 개구리하고 인생 고달파를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개구리는 2011년에 만들까 인생 고달파가 먼저 지금 작품이 먼저 된 거고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가 그 이후에 나온 작품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개구리는 산하제약 정책을 통해 본 계획생육이라고 하죠. 산하제약 정책을 통해 본 중국의 근대사였고요. 이것도 중국의 근대사를 어떤 산하제약 정책을 가지고 잘 묘사하고 있고요. 인생고달파는 윤회를 통해서 본 중국의 근대사. 여기는 근대사 플러스 이제 해방, 개혁 개방 시대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주인공의 고모 및 가족과 이웃이고요. 인생고달파는 선문료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윤회한 동물들 그리고 그 가족들. 나레이터는 개구리는 모엔, 실제 모엔이 지인에게 쓰는 편지글 형태로 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생고달파의 주인공은 선문료하고 남해방 모엔. 요 모엔은 여기에 인생고달파에서도 모엔이라는 제3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나가 아니고 제3자로서 모엔이 등장하죠. 주인공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개구리는 당의 정책, 당의 계획생육 정책, 산하 제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고모에 대한 이야기고, 인생고달파는 당의 정책을 어떻게 보면은 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면서 개인농의 신념을 관철시키면서 살아온 인물. 그런 남검이라는 주인공, 이거 주인공의 얘기가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처음의 시작과 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이야기는 1950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나의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1장에서는 소문녀이고 그 다음에 막판에서는 남천세인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끝까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이 환상적인 리얼리즘, 뭐냐면 돼지하고
돼지하고 이리하고 싸움하고 있고 돼지와 인간 간의 싸움이 있고 하여튼 그런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리얼리즘 황당한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저한테 현실감 있게 좀 다가온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황당하다 같이 느끼지 않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런 같은 농경 문화권 우리하고 중국이 이제 같은 농경 문화권 우리나라 또는 이제 윤회 사상이 어떤 불교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점에서 이것이 너무 황당한 게 황당한 게 아니고 좀 더 우리한테 와닿는 그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또 이제 이야기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주인공이 이제 소로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소로 변신해서 콧줄에 뚫었죠. 결국은 소가 콧줄에 뚫었는데 이 소는 이 개인농인 남검하고 같이 있다가 결국에는 집단 농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 소가 결국은 이 집단 농장에서 일하기 거부하니까 그 이제 채찍으로 맞고 이 콧뚜레하고 그다음에 다른 소의 콧뚜레하고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다른 소를 멀리 출발시켜가지고 결국은 소가 움직이게 만드는 뭐 그렇게 좀 잔인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이 되게 저는 울컥하면서 되게 감동적으로 와 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다수가 가는 길, 아까 말한 제가 남검이죠. 남검이 다수가 가는 집단 농장 이 길에서 자신만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소신 있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이쪽에 많이 와 닿는데 얘기했듯이 남검은 자녀와 아내 모든 사람을 다 합류시키고 자신은 거부하고 가족과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금룡이 와서 아버지한테 되게 못되게 굴면서 합류시키려고 하지만 자기는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 사람들부터 이제 눈치가 보여서 달이 뜰 때만 일을 하고 집단 농장에서 이제 비료나 그런 것도 없이 비료나 농약 없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신념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그런 이유로 다른 것을 잃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남검은 처음에 이렇게 바뀐 세상에 대해서 자신만 옛날의 가치를 고수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공산당이 나중에 이제 집단 농장을 개인 농으로 다시 전환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선 사람으로 평가가 되었죠. 그리고 이 금룡이라는 아들도 옛날에 성을 자기가 서문이라는 성을 안 쓰다가 자신의 아버지 성을 쓰면서 아버지한테 복권시킵니다. 그런 반면에 사람이 여기서는 또 자주 그러니까 세상의 시류를 맞춰서 잘 변신하는 인물 금룡이 나오고 바뀐 세상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홍태학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금룡이라는 남검의 아들은 집단 농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보면 아주 우수하게 장인 노선을 잘 따르면서 잘 크고요. 그다음에 홍위병 시대가 되면 자신이 먼저 홍위병에 어떻게 이제 홍위병으로서 자기가 지도를 해야 할까 해서 홍위병 지도자가 되고 다시 또 개혁개방 시대는 적극적으로 자본주의 받아들여서 부를 획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세상이 바뀌면서 변신을 자주 하는 그런 아마 중국을 제가 저번에 어떤 글에서 중국의 글을 읽었는데 이 문화대혁명, 대학진운동을 겪은 세대 중에서 이런 세대 이렇게 변화에 잘 적응한 세대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세대도 있다. 아마 그런 세대의 어떤 전형들인 것 같아요. 홍태학은 해방 전에는 무상계급으로 천대를 받았지만 공산화 이후에는 당 지부 서기를 지내면서 득세하였고 그 다음에 이 금룡이 마오쩌둥 배지를 변수에 떨어뜨리면서 금룡을 탄핵하면서 자기가 다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끌고 가다가 집단농에서 개인농 시대에는 시대에 뒤처지고 그리고 중국의 대방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것은 자본주의다 하고서 끝까지 반발합니다. 결국은 홍태학이 폭탄을 터뜨려서 이제 두 사람 같이 이제 사망을 합니다. 모해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읽었던 것 중에 모해는 중국 체제에 대한 비판이
없다 또는 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체제 수능적이다 아니면 뭐 수능적인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집단 농장에 대한 묘사들 그다음 문화대혁명에 대한 모습을 어떤 보면서 이게 어디를 찬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것들을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그 유머러스하게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 중에 보면은 이 조소삼이라는 돼지가 예, 다른 돼지로 변신했던 소문역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어떤 받는 먹을 것이 좀 더 나쁜 돼지 나쁜 먹을 걸 좀 썩고 그런 거 좋지 않은 걸 받으니까 좀 봐라 내가 네가 먹는 게 어떤 것이고 내가 먹는 게 어떤 것인지 빌어먹을 똑같은 수태지인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대우가 다른 거냐 넌 혁명을 위해 교배를 하고 난 반혁명을 위해 교배라도 한단 말이냐 저놈들이 저 인간들이 사람의 혁명, 반혁명 나누더니 돼지도 계급을 나눈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위험한 말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있는 그대로 잘 그런 아이러니 같은 것들 있는 것들을 부조리나 같은 것들을 잘 서술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강대학교의 이우병 교수 이 책을 번역했던 분은 모에는 체제 안에서 활동하는 작가다. 하지만 작품 내용만 보면은 중국 영토 바깥에서 활동하는 어떤 반체제 인사들보다 체제 비판적인 작품을 써왔다라면서 체제와 반체제의 이분법적인 경계로 구분하면 모에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작품 자체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랑 조금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저는 요새 이제 넷플릭스에서 중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중국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느낀 게 한국 드라마보다 어떤 장르의 폭이 제한적인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드라마는 되게 체제 비판적인 것부터 해서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장르가 되게 많은데 중국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정부 비판도 있고 뭐 사회 비판도 있고 뭐 연애도 있고 근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 비판적이나 그런 정권 그런 비판적인 것들이 좀 한정돼 있는 것 같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저는 중국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쓰지 못하는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은 어, 만들지 못하는 그런 제약 쪽이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보통 연애 뭐 러브 스토리나 그다음에 무협지 같은 얘기가 많은 것 같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생각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결국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즉 집단주의가 강한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남검처럼 나는 다른 사람을 간섭받기 싫고 내가 나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그런 의사결정을 하면 한국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문화권인데 다른 사람들이 받아줄 수 있는지 눈치를 안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나와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거 집단주의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저번에 책을 보니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대구인가 거기서 이슬람 이웃이 잘 지내다가 자기네 건물을 좀 증축했나? 그래서 조금 그게 거기에 대해서 증축하고 예배당이죠. 그랬는데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이슬람에 대한 어떤 편견 때문에 이슬람이 오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 나쁜 것들이 많이 같이 온다고 생각해서 그런 반대를 해서 결국 구청에서 그런 허가를 안 해준다라고 하면 기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인이 말하기를 평소에는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한국인들 잘해주는데 되게 하는데 왜 그런 건에서 자기를 그렇게 어떤 차별적으로 이슬람으로서 차별적으로 보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개인으로서 잘해주는 거랑 어떤 이슬람 이슈가 있었을 때 그거를 집단적으로 어떤 반대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우리나라 좀 집단주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와 닿았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작품을 읽다 보니까
같은 유교권이면서 서로 다른 역사의 길을 걸어온 한중일은 한국, 중국, 일본은 비슷한 점만큼 많은 점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을 알수록 일본에 더 끌리고 한국에도 한국 작품도 더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인생은 고달퍼처럼 가축의 눈으로 이제 중국의 역사를 보다 보니까 이 나츠메 소세키처럼 나는 고양이로서이다처럼 내 고양이 눈으로 본 일본인은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다음에는 이 작품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모행 작품을 했고요. 다음 문학의 숲의 일정은 7월 24일 7월 24일? 7월 3일. 죄송합니다. 7월 3일 나희덕 시인 북콘서트를 색강에서 7월 3일 날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